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세월이 물처럼 흘러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과 인간의 참된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조선 중후기 남해 바닷가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깊이 감동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명주포라 하였는데 대나무가 우거진 언덕 아래 자리한 포구라는 뜻이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이곳은 사계절 내내 파도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갯바위에는 굴과 홍합이 주렁주렁 달려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이어주었다. 해 뜰 때면 고기잡이 배들이 줄지어 바다로 나아갔고 해질 무렵이면 싱싱한 어물을 가득 싣고 돌아와 포구를 활기차게 만들었다. 이 명주포에는 온갖 사람들이 살았다. 대대로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는 어부들, 바닷가에서 김과 미역을 따는 해녀들, 그리고 인근 고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까지 저마다 다른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서 때로는 기쁜 일이, 때로는 슬픈 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런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한연이라는 여인과 정우라는 남자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할머니들이 겨울밤 화토가에 둘러앉아 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젊은 아낙들이 빨래터에서 수군거리며 나누는 이야기이기도 하였다. 누군가는 이것을 사랑 이야기라 하고 누군가는 인생의 교훈을 담은 이야기라 하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는 깨닫게 되니 그것은 사람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어느 저녁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 오래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주고자 한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조선 중후기 경상도 남해 바닷가에 명주포라 불리는 작은 갯마을이 있었다. 갯내음 짙은 이 마을에는 온갖 인간사의 애환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또 물러가곤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연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명주포는 남해의 작은 어촌이었지만 인근에 큰 포구가 있어 상당히 번성하는 곳이었다. 갯바위에는 늘 굴과 홍합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물때에 맞춰 나가는 어부들의 배는 저녁이면 싱싱한 고기를 가득 싣고 돌아오곤 했다. 마을 한가운데로는 맑은 개울이 흘렀고 그 개울가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져 운치를 더했다. 연희는 본래 이 마을에서 몇 리 떨어진 남의 대지주 집안인 도씨 문중의 며느리였다. 도씨 집안은 수백 년을 이어온 명문가로 넓은 논밭과 살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집안에는 항상 머슴과 하인들이 북적였다. 연희는 한씨 집안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고 예법을 익혔으며 18배 도진섭과 혼담이 오가기 시작하여 20살에 혼례를 올렸다. 혼례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신랑 도진섭은 준수한 외모에 학식도 깊었고 연희 또한 단정하고 현숙한 며느리감으로 시댁의 만족을 샀다. 혼례식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다. 연희는 그때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첫 해에는 곧 생길 것이다라며 기다렸고, 둘째 해에는 하늘의 때가 있는 것이다라며 위로했지만, 셋째 해가 되자 시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시어머니 박 씨의 눈총은 날로 매서워졌다. 아침 문안을 드릴 때마다 박 씨는 연희의 배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다른 며느리들과 연희를 비교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다. 특히 둘째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후로는 그 차별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으니 이 어찌 된 일이냐?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안채를 채울 때마다 연희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하인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고, 동네 부인들 모임에서도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다. 큰마님은 왜 아직도, 혹시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저러다가 소방 맞는 것 아닌가?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연희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연희는 그럴 때마다 뒷마당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달빛이 차가웠던 어느 밤, 연희는 하늘을 보며 간절히 빌었다. 하늘이시여, 제게 아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이었고, 달은 그저 차갑게 빛날 뿐이었다. 남편 진섭의 태도도 점점 변했다. 신혼 초에는 다정했던 그가 요즘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연희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희가 물어보면 피곤하다며 대답을 피하곤 했다. 당신 요즘 어디서 그리 늦게까지 남자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진섭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이 사라져 있었다. 연희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지만 감히 더 묻지 못했다. 어느 가을날 연희는 우연히 남편이 다른 여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시장에서 겨울 준비를 위한 물건을 사던 중이었는데 저 멀리서 진섭이 젊은 여인과 다정하게 걸어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여인은 금선이라는 이름의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다. 연희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이미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연희는 남편을 기다렸다. 밤이 깊어가도록 진섭은 돌아오지 않았다. 연희는 촛불을 켜놓고 밤새 잠들지 못한 채 기다렸다. 바람이 처마를 울리고 귀뚜라미가 구슬프게 울어댔다. 새벽녘에야 돌아온 진섭은 연희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진섭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연희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임을 직감했다. 남편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연희를 불렀다. 안채 대청마루에 앉은 박 씨의 얼굴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가 무슨 쓸모가 있겠소? 이제 그만 결단을 내려야겠다.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어지는 듯 하였으나 고개만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미 진섭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님,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3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셈이냐? 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연희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며칠 후 도진섭은 연희에게 이혼서를 내밀었다. 그날은 가을비가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날이었다. 미안하오, 연희. 하지만 가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소. 도진섭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쩔 수 없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미안함조차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연희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체면이었다. 연희는 그날로 짐을 꾸렸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몇 벌의 옷과 어머니가 주신 놀이개,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다. 소박을 맞은 연희가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친정 부모의 반응은 시댁보다 더욱 차가웠다. 이미 시집간 딸이 무슨 낯으로 돌아왔느냐? 우리 집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 아버지 한봉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어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연희는 친정 마당에 서서 부모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아버지, 며칠만. 안 된다. 이미 시집간 딸이 친정에 눌러앉으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친정에서마저 외면당한 연희는 그날 밤 홀로 짐을 꾸려 집을 나섰다. 갈 곳이 없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명주포 끝자락의 허름한 초가집이었다. 명주포 끝자락의 초가집은 연희의 외할머니가 살던 곳으로 몇 년 전 돌아가신 후 비어있던 집이었다. 외할머니 김 씨는 연희가 어렸을 때 자주 데려다 기르며 많은 사랑을 주었던 분이었다. 그 집은 바다가 바로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파도 소리가 밤낮으로 들려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집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다. 지붕에는 기와가 깨지고 빠져 있어 빗물이 새어들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대문은 경첩이 녹슬어 삐걱거렸다. 연희는 그 집에서 혼자 겨울을 준비해야 했다. 양반과 마님으로 살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빗물이 새는 지붕을 기워야 했고 장작을 패야 했으며 끼니를 직접 해결해야 했다. 첫날 밤 연희는 외할머니가 쓰던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기와 사이로 별빛이 새어들어왔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집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보며 수군거렸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시장에서 연희의 이야기가 오르내렸다. 저 양반댁 마님이 저렇게 되다니.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났다지. 그래도 양반 마님인데 저렇게 혼자 살면 어떻게 하나.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나 보네. 참 기구한 운명이야. 하지만 연희는 그런 시선들을 외면한 채 묵묵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다. 외할머니가 남긴 몇 가지 살림살이로 끼니를 때우며 마을 안악들이 주는 바느질 일감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처음에는 바늘에 손을 찔리기 일쑤였고 실밥이 고르지 못해 다시 뜯어내야 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도록 촛불을 켜고 바느질에 매달렸고 손가락이 부르터도 계속했다.
마님, 바느질이 많이 늘으셨네요. 마을 안악 중 하나인 박서방네가 연희의 바느질 솜씨를 보며 감탄했다. 연희는 그 말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적어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마을 이장 김 씨가 찾아왔다. 그는 연희의 처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었다. 마님, 이렇게 혼자 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겨울이 코앞인데.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연희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김 씨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양반과 마님이 이런 곳에서 혼자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른 척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김 씨의 따뜻한 말에 연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것 같았지만 여전히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그의 겨울이 시작되던 무렵 연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밤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던 때였다. 동해에서 불어온 태풍의 끝자락이 남해까지 영향을 미치는 날이었다. 바람은 초가집을 흔들었고 비는 창문을 두드렸다. 연희는 나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았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얼굴과 몸 곳곳에 칼자국이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비에 젖어 의식을 잃어가는 듯한 그 남자는 가까스로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다. 부탁입니다. 죽 한 그릇만 주십시오.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다.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를 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에서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초가집을 흔들었다. 연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들어오십시오. 연희는 남자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남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연희는 급히 따뜻한 물을 데워 그의 상처를 씻어주었다. 칼자국들은 깊고 오래된 것들이었는데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어떤 것은 거의 나았지만 어떤 것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연희는 외할머니가 쓰던 약초들을 찾아 상처에 발라주었다. 남자는 아픔을 참으며 가만히 있었다. 그의 손을 보니 거칠고 굵었는데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따뜻한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자 남자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만 연희가 건네는 죽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소중히 받아먹을 뿐이었다. 고맙습니다. 정우라고 합니다.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을 때 연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에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이 느껴졌다. 양반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다. 한연이라고 합니다. 연희도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정우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정우를 사랑방에 재워주었다. 자신은 안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집안에 낯선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서움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집에 다른 사람의 기척이 있다는 것이 외롭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다. 바다는 어제의 폭풍을 증명하듯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다. 정우는 연희가 깨어나기 전에 이미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연희가 나와 보니 정우는 이미 상당한 일을 해놓고 있었다. 어젯밤 비바람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물이 고인 곳들을 정리하고 심지어 떨어진 기와까지 주워 모아놓았다. 상처투성이인 몸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다. 벌써 일어나셨군요. 몸은 좀 어떠십니까?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마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연희는 그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마님, 품삯은 필요 없습니다. 집안일을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우의 제안에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몸이 나으시면 가십시오. 연희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혼자 사는 여인이 남자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세상의 시선을 받을 일이었고 무엇보다 정체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게는 갈 곳이 없습니다. 겨울 동안만이라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갈 곳이 없다니 고향은 어디십니까? 이미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정우의 대답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연희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서게 된 사람의 외로움을 말이다. 가족은 안 계십니까? 모두 잃었습니다. 무슨 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우의 말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연희는 그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다. 사실 혼자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들이 많았다. 장작도 패야 하고 지붕도 고쳐야 하고 무엇보다 밤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겨울 동안만입니다. 봄이 오면 떠나셔야 합니다. 결국 연희가 허락한 것은 정우의 간절한 눈빛 때문이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집에 남자가 들어와 산다는 소식을 듣고 술렁였다. 양반 마님이 남자를 들여서 산다네. 아무리 혼자라지만 그건 좀 그렇지 않나? 떠돌이 거지라던데 위험하지 않을까? 저러다가 무슨 일 생기는 것 아닌가?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연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대부분은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일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정우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부터였다. 정우는 말 그대로 집안일을 거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았다. 바닷가에서 굴껍질을 주워다가 연료로 만들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연희에게 함부로 말을 걸거나 불편을 끼치지 않았다. 저 남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마님 혼자서는 겨울나기 힘들었을 텐데 다행이지.
일도 부지런히 하고 예의도 바르고 마님한테 함부로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마을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자 연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는 않았다. 정우와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정우도 연희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다. 그는 항상 정중했고 연희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아침에는 연희가 일어나기 전에 마당 일을 끝내고 저녁에는 연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랑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정우가 뭔가 물어볼 일이 있을 때도 문 밖에서 목소리만 높여 물었다. 연희는 그런 그의 배려가 고마웠다. 적어도 자신을 해치려는 마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박서방네가 연희를 찾아왔다. 마님, 그 남자 괜찮습니까? 네. 요즘 마을에서 소문이 많아서요. 혹시 불편한 일은 없으신지. 박서방네의 걱정에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한 분이십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 마음이란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박서방네의 충고는 일리가 있었다. 연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여전히 조심스럽게 정우와 지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정우의 존재는 연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바닷가에서 떠밀려온 나무들을 주워다가 장작으로 만들었고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집 주변에 방풍벽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많은 일들을 척척 해내었다. 정우의 손재주는 상당했다. 떨어진 기와를 고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삐걱거리던 문을 고치고 심지어 부엌에 아궁이까지 새로 쌓았다. 연희는 그런 정우를 보며 신기해했다. 어디서 이런 일들을 배우셨습니까? 어느 날 저녁 연희가 정우에게 물었다. 정우는 잠시 불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여러 곳을 떠돌며 배웠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군인이었습니다. 수군에서 일했습니다. 수군이라면 이제는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정우의 대답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다. 연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수군 출신이라는 말에 연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적어도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다. 왜 그가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되었을까? 한편 정우도 연희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통해서였다. 저 마님이 원래 도시 집안 며느리였다지.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났다는군. 그래도 양반 마님인데 참 기구한 운명이야.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니 정말 가엾어. 정우는 연희의 아픔을 알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연민과 함께 존경심을 느꼈다. 모든 것을 잃고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강인함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마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연희는 정우의 말에 당황했다. 자신은 그저 살아가는 것뿐인데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냥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정우의 말에 연희는 작은 위로를 받았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연희는 정우가 밤마다 바닷가에 나가 혼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우는 연희가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둘 다 서로의 아픔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거나 말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나누었다. 정우가 바닷가에서 주워온 예쁜 조개 껍질을 연희에게 보여주면 연희는 그것으로 작은 장식품을 만들었다. 연희가 따뜻한 차를 우려주면 정우는 그것을 감사히 받아 마셨다. 마님,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조심스럽게 연희를 불렀다. 네, 제가 마님께 누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의 시선 말입니다. 제가 있음으로 해서 마님이 더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여. 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세상의 시선이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정우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미 세상에서 버림받은 몸입니다. 연희의 말에 정우의 가슴이 아팠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둘 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의존을 넘어서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말로 표현할 용기는 없었다. 겨울의 어느 날 큰 눈이 내렸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고 바다조차 잔잔해 보였다. 연희는 창문 너머로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마님, 눈이 많이 왔네요. 정우가 장작을 안고 들어오며 말했다. 네, 정말 많이 왔네요. 추우시겠습니다. 불을 더 떼겠습니다. 정우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불을 더 지폈다. 따뜻한 기운이 방 안에 가득했다. 고맙습니다. 연희의 말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연희는 그것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두 사람의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다. 연희가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쌀도 바닥이 나고 마을에서 주는 바느질 일감도 줄어들었다. 정우가 떠날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었지만 둘 다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연희의 마음도 복잡해졌다. 정우와 함께 지낸 겨울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고 무엇보다 생계가 막막했다. 어느 날 연희는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끓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희의 근심 어린 표정을 바라보며 정우는 며칠 전부터 생각해온 계획을 말했다. 마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십니까? 바닷가에서 상인들이 버리는 해산물 찌꺼기들을 손질해서 되파는 것은 어떨까요? 연희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을 양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양반 체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우의 말에 연희는 할 말이 없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지금은 체면보다 생존이 더 중요한 때였다. 하지만 제가 장사를 어떻게 해? 제가 재료를 구하고 손질하겠습니다. 마님께서는 계산과 손님 응대만 하시면 됩니다. 정우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는 바닷가를 다니며 상인들이 어떤 것들을 버리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관찰해 왔다. 새우머리는 국물을 내기에 좋고 멍게 찌꺼기도 잘 손질하면 쓸모가 있습니다. 말린 미역 부스러기들도 모으면 제법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장사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연희는 정우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다. 양반가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에게 장사는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연희는 정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둘은 바닷가에 나가 버려진 해산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연희는 평생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정우도 연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음 아팠다. 하지만 둘 다 포기하지 않았다. 정우는 상인들이 버린 새우머리를 깨끗이 씻어 말렸고 멍게 찌꺼기들을 손질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골라냈다. 미역 부스러기들은 모아서 다시 말려 포장했다. 연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정우를 도와 일을 배워나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연희가 서툴게 미역을 정리하자 정우가 친절히 가르쳐 주었다. 네, 그렇습니다. 마님이 하시니까 더 깔끔하게 되는군요. 정우의 격려에 연희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며칠의 준비 끝에 두 사람은 바닷가 뒷골목에서 작은 좌판을 펼쳤다. 정우가 손질한 새우머리, 멍게 찌꺼기, 말린 미역 등이 좌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롱했다. 저 양반 마님이 저런 일까지 하네.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거지 주제에 양반 마님까지 끌어들이다니. 저런 찌꺼기를 누가 사겠어? 하지만 정우가 손질한 해산물들은 생각보다 질이 좋았다. 새우머리는 국물을 내기에 좋았고 멍게 찌꺼기도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말린 미역도 바짝 잘 말려져 있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 처음 손님은 이웃집 안악이었다. 이거 얼마예요? 새우머리는 한 줌에 10문, 멍게는 20문입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악은 새우머리 한 줌을 사갔는데 이튿날 다시 와서 더 사갔다. 국물이 정말 시원하게 나오네요. 더 있으면 좀 더 주세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연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파는 물건이 인정받는다는 기쁨을 느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단골 고객으로 이어졌다. 저기 파는 새우머리로 국 끓이면 정말 맛있어. 멍게도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고 값도 싸. 양반 마님이 직접 하시니까 믿을만해. 거기 물건들 질이 좋아.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훨씬 깨끗해.
연희는 계산과 포장을 맡았다. 처음에는 손님들과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손님들도 연희의 정중한 태도를 좋아했다. 마님, 참 친절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연희의 밝은 인사에 손님들은 기분 좋게 돌아갔다. 무엇보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루하루 버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끼니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마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연희도 처음으로 마음 편한 웃음을 지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다. 좌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연희와 정우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가 재료를 구하고 저녁까지 좌판을 지켰다. 고된 일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보람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다. 저 두 사람 참 부지런하다. 양반이고 상것이고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구나. 어려운 중에도 서로 도우며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 연희와 정우 사이에도 변화가 있었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고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둘 다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고 석양이 아름다웠다. 연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좌판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기 시작한 무렵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도진섭이었다. 그는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연희의 좌판을 보게 된 것이었다. 진섭은 연희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인이 좌판을 버리고 장사를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연희, 당신이 이런 일을. 도진섭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연희는 잠시 손을 멈췄지만 곧 다시 일을 계속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연희의 차가운 반응에 진섭은 당황했다. 예전에 순종적이던 연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주오. 도진섭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건 저 마님 전 남편이네. 그래도 옛부부인데 다시 합치면 좋을 텐데. 양반 마님이 이런 일 하는 것보다야. 저 남편이 뭔가 잘못했나 보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연희는 혼란스러웠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정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연희가 진섭에게 돌아갈까봐 두려웠다. 지금은 장사 중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연희의 말에 진섭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다. 다만 가기 전에 한마디 더 했다. 연희, 정말 미안하오. 깊이 생각해 보겠소. 그날 밤 도진섭이 연희의 집을 찾아왔다. 연희, 정말 미안하오. 내가 어리석었소.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후처와 살아보니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겠소.
다시 돌아와 주오. 도진섭의 말에 연희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다시 양반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소. 후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소. 당신만 돌아와 주면 됩니다. 정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연희가 도진섭에게 돌아간다면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연희에게 더 좋은 일이라면 말릴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연희는 고민에 빠졌다. 도진섭은 계속해서 찾아와 사과하고 돌아오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재결합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래도 원래 부부였는데 양반 마님이 계속 장사하며 살 수는 없지. 저 남자도 언제까지 있을 수 있겠어? 다시 합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연희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정우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진섭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진섭이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정우는 연희의 혼란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그는 연희가 도진섭에게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연희의 행복을 가로막을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님, 도진섭 나리가 정말 마님을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요즘 마님이 돈을 꽤 모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희는 정우의 말을 자르며 화를 냈다. 정우가 질투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저는 단지 마님이 다시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연희의 차가운 대답에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다. 정우는 도진섭의 진위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은밀히 도진섭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정우는 우연히 도진섭과 금선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연희가 돈을 꽤 모았을 거야.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다시 데려올 거야? 당연하지. 돈만 빼앗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다시 내쫓아야지. 이미 한 번 소박 맞은 여자를 계속 둘 수는 없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면 돼. 이번에도 같은 핑계를 쓰면 그만이야. 금선의 웃음소리가 정우의 귀에 차갑게 들렸다. 정우는 자신의 의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연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마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진섭은 마님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정우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당신이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이 마님의 돈을 빼앗은 후 다시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진섭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연희는 정우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도진섭에 대한 믿음과 정우에 대한 의심이 섞여 혼란스러웠다. 정우는 상처받은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다. 마님께서 믿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연희는 정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정우는 혼자 바닷가에 나가 파도를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다. 연희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마님께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정우는 밤늦도록 바다를 바라보며 방법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다. 며칠이 지나도 연희의 마음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진섭은 계속해서 찾아와 돌아오라고 했고 정우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 어느 날 정우는 연희를 몰래 도진섭과 금선이 만나는 곳으로 데려갔다. 주막 뒤편 담장 아래였다. 왜 저를 여기로?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담장 너머에서 도진섭과 금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희 그 여자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았더군. 얼마나? 상당히 많아. 이번 기회에 다 가져와야겠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다시 내쫓지. 한 번 버린 여자를 계속 둘 수는 없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면 돼. 이번에도 같은 핑계를 쓰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 여자가 순순히 따라올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달콤한 말로 꼬시면 되지. 한 번 속은 여자는 또 속기 마련이야.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믿고 있던 도진섭의 진심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정우는 조용히 연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제가 정말 바보였군요. 마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정우의 위로에 연희는 더욱 울었다. 그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은 정우였는데 오히려 그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지지하겠습니다. 정우의 말에 연희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도진섭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했다. 그리고 정우에 대한 자신의 마음도 정리했다. 이튿날 연희는 좌판을 정리하고 도진섭을 찾아갔다. 도진섭은 연희가 찾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연희 결심했소? 네, 결심했습니다. 연희의 대답에 도진섭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을 때 연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뭐라고? 당신의 속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돈을 가져간 후 다시 버릴 생각이었지요? 도진섭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옆에 있던 금선이 비웃으며 말했다. 거지랑 산다더니 꼴 좋네. 그래, 너 같은 여자에게는 그 정도가 어울려. 연희는 금선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그 정도가 어울리나 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도진섭이 변명하려 했지만 연희는 듣지 않고 돌아섰다. 연희, 잠깐.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십시오. 연희의 단호한 말에
도진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우는 연희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는 본래 수군 장수 집안 출신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가 되었지요. 왜 그런 일이?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명예도.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마님을 만나고 나서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님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연희는 정우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그대와 함께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마님, 저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 순간이었다. 그 후 연희와 정우의 좌파는 연희상회라는 이름으로 갯마을의 대표적인 가게가 되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저 두 사람 참 잘 어울린다. 양반이고 상거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마음씨 착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저렇게 잘 사네.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아.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며 서로 의지하니까 더 끈끈해 보여. 연희와 정우는 그렇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갯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져 내려갔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하며 계절이 바뀌어가는 동안 연희와 정우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이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며 갯내음을 풍겼고 갈매기들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에는 평온과 만족이 깃들어 있었다. 명주포 갯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서도 연희와 정우의 이야기는 특별히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되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신분이나 재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바닷가로 나가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고 넓었으며 파도처럼 끊임없이 서로에게 밀려와 다시 밀려가기를 반복했다. 연희상에는 점점 번창했고 두 사람은 마을의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었다. 그들의 선행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명주포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마을로 변해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재산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믿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연희와 정우의 이야기는 그런 교훈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